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특별 대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전망과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남기고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 백신 수급과 반도체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의제들이 놓여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오늘은 자세한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와 전망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명예교수, 그리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2019년 이후에 1년 8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만남입니다. 먼저 저희가 경제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두 교수님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실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광노성 교수님.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의 중대 기로 상황에 있는데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강조하는 옛날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바이든 대통령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거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회담 이슈로 보면 코로나 백신 지원 문제도 물론 있지만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과 같은 우리 투자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전과 달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협상에서 좋은 위치에 예전과 달리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 문제나 북핵 문제, 미국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보이스를 내려면 이런 상대적인 이슈들, 우리가 경쟁력 있는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상회담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은 어찌됐건 우리가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셨고요. 김연학 교수님.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좋은 스타트를 하고 싶은 미국 대통령과 마무리를 잘 짓고 싶은 한국 대통령 간의 만남이다. 그래서 조금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은 없을 걸로 봅니다. 다 조율이 됐을 걸로 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역시 우리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정말 가까운 동맹이냐. 물론 미국은 한국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이제 또 이렇게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쉽게 이렇게 경도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 트럼프 마냥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은근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방송 조금 전에 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빅터차가 한국에 쿼드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거절했다는 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아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미국에서는 아마 거기 참여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백신 확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를 바라면서 백신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전개될지 조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쿼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제 백신 관련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상회담 스타일도 지금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당적도 일단 다르지만 성품 자체나 말하는 스타일이나 굉장히 다른데 이번 정상회담 스타일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바이든 대통령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국가 간에 생겼을 때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억압하고
압박하기, 짓누르고 협박하기, 뭐 이런 거, 뭐 이제 무역확장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거 사실 232조 안보를 이유로 한 그런 거는 쓴 적이 없던 것도 트럼프 시대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때리기를 했는데, 바로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고요 미국을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추격으로부터의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서 세계 1위의 국가로 만들려는 데는 재건 의욕. 이런 목표는 둘 다 같은 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다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요 차이 정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정책 가운데 저희는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잘 준비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김윤학 교수님. 네, 뭐 일단 그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원래 이제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을 하죠. 그리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 민주당은 조금 진보적이니까 보호 무역을 좀 강조를 하고, 또 제조 기지로서 미국에 대한 리쇼어 정책, 해외에 나간 미국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별종이었죠.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굉장히 자유무역에 반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은 그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까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미국 제조업의 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서비스업이나 기타 뭐 IT 쪽은 세계 최강인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산업 수명 주기상 제조는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제조 기반이 없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생산 설비가 전부 중국, 그렇죠. 한국, 대만 이쪽 아시아 쪽에 있다 보니까 불안을 느낀 건데요. 그래서 네. 이 제조업을 다시 강화시키게 됐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고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백인 블루 칼라들, 이게 전통적인 사실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빼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이런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블루 칼라들의 지지를 다시 찾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산업이고,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보니까 반도체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배터리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 기본 맥락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점에서는 뭐 두 대통령이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의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금 이따 발표된 것도 있고 아직 발표 안 된 것도 있지만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광노순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우리 팀이 경제나 외교 현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의 관철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협상이라는 게 항상 기본이 되는 상대방의 의중이라든지 선호되는 의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을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무시하는 어떤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준비하는 거 뭔가 서툴고 이렇게 좀 뭔가 어설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서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회담의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을 백신 지원하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 보이스 내는 것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쪽 필요에 따라서 뭐가 하는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이런 협상에서의 사선 실무 작업 단계에서 우리 과연 그런 능력을 발휘했느냐, 그건 내일 협상이 끝나봐서 알겠지만 네. 저는 조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네. 그렇게 큰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전 준비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협상에서는 보통들 이제 과거의 경우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옛날엔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이슈, 통상 이슈가 주로 된 이런 이슈도 없었고, 주로 이제 북한 관계나 북핵 문제 이렇게 그렇죠. 정치적인
안보 문제였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품목을 갖고 있다면 이 의중을 파악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백신 수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백신 수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반기에 얻을 것을 미리 지금 남아돌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가지고 우선 파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국민들이 자꾸 피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미국에서 국내 FDA 허가도 맡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빨리 땡겨가지고 수합 같은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텐데 네. 과연 예.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있어서, 이번에 네. 투자 금액이 상당해요. 한 40조가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뭐 반도체 백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을 받는 이유 바로 또 이 백신 외교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백신의 충분한 수급이 굉장히 일단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김연아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예. 미국이 금년에 12억 명분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13억 명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1차 접종이라도 한 사람은 한 48%, 전 인구의 한 반 정도 되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38%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확보된 12억 명분만 가지고도 사실 한 서너 번 정도 미국 전 국민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국민의 한 27% 정도는 네. 난 안 맞겠다. 또 백신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거부 운동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사실 남아 돌 이슈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한 6천만 병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근데 그거는 6천만 명은 AJ 아스트라제네카고요. 며칠 전에는 다시 2천만 명분은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2천만 명분도 외국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다만 이제 이슈는 오늘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보니까 네. 지금 문 대통령이 가서 부탁을 하시겠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뭐 일단 대통령이 부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겠다. 그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제가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니까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남는 6천만 명분은 미국에 가까운 캐나다하고 멕시코. 왜냐하면 아래 위로 이 두 나라가 있으니까 왕래가 잦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2천만 명분에 대해서는 뭐 쿼드 동맹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상황만을 봐서는 지금 미국이 내놓겠다고 한 8천만 명 중에 한국이 깊이 있게 고려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2억 명분 그리고 내년에 13억 토탈 25억만 명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히 미국에서 오히려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미국에서 해올 수 있는 물량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관측은 해봅니다. 네. 황노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지난번에 2천만 명분 해외 공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도 네. 실제로 보면은 쿼드 국가 특히 인도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코백스 국가라고 그래서 개도국 지원 그게 이제 사실상 우선 지원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2천만 병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물량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남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3, 4분기에 받을 수 있는 파이자 모더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미 남고 있는 미국하고 바꿔서 급하게 6월 달에 수합 물량으로 들어오는 방법만이 우리가 제일 큰 건데 그게 이제 바로 협상력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꺼내는데 네. 거기는 남고 보관하는 기간 저장 기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치 있고 대신 우리가 40조를 푸는데 네.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우리 한국에 지금 K방역 자랑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2조 원만 있으면 벌써 화이자 모더나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2조 원도 안 들어가지만 네. 그거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수합하는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하는 거. 뭐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지원하는 거 개도국 먼저 주라고요. 그거. 그 대신 남는 물량을 우리가 수합하게 되면 3, 4분기 물량을 대신 미국한테 돌려 가져가면 되니까. 수합은 아시지만 뭐 교환하는 거니까. 교환이 맞교환인 거죠. 네네. 네. 자, 단기적인 뭐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는 백신 수합 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논의도 어느 정도 좀 초점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연학 교수님. 네, 근데 우선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백신 수합하고 생산 글로벌 허브는 조금 별개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백신은 당장 우리가 급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세계적으로 남아돌 겁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보더라도 초기에 굉장히 마스크 대란을 빚다가 지금은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그러면 빨리 금년 내로 어떻게든지 물량을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 생산 허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쪽이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른바 CMO라고 위탁 생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제조업에서 OEM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세계 최대의 시설, 지금 세계 25%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년 말 공장이 완성되면 세계 전체 생산 물량의 40% 이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바이오 업계의 TSM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많은 제약사들, 특히 자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와가지고 생산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MOU를 체결할 것 같아요. 그 모더나 CEO하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CEO도 갔는데 체결할 것 같은데 다만 요거는 오히려 그쪽이 아쉬워서 하는 건데 생산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금년 내는 어려운 거고 네. 정말 급한 거는 금년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아쉬운 백신 확보하고는 조금은 별개로 사안으로 보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당장 지금 우리는 백신 확보가 급한 상황이고 그거의 단판에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아까 광노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0조 원 규모의 투자 금액 그리고 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요 분야가 그런 과연 협상 테이블에 정식 의제로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논의가 구체적으로 두 나라 정상 간에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이제 의제 토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정상회담에 뭐 가서 그냥 거기서 직접 딜을 하지는 않아요. 항상 실무진이 네. 먼저 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데 네네. 분명히 반도체 반도체하고 배터리의 공급망 확보하고 투자 문제는 협상 의제에 있습니다. 분명히 협상 의제에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협상 의제에 있다고 하면 사실 협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에서 서로 이제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맞교환 정도 차원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어떤 반도체나 투자 금액을 받으면서 백신을 내놓는다고 하면 백신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말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나오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적 이슈라고 그래서 투자 유치, 그다음에 기술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게 안보 이슈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웨이퍼 딱 들고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와서 이거는 소셜 인프라다. 미국의 그렇죠. 인프라다. 그럼 예. 이거 안보라는 얘기인데 네. 갑자기 안보 제품으로 이게 바뀌면서 백신이 이제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안보 이슈라면 이건 대북 정책하고의 관계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지금 대북 정책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때 한국의 보이스를 수용을 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또 하나의 걸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사드 배치 같은 것. 그러니까 이슈가 연계가 옛날에는 경제적인 거면 경제적인 것만 했었는데 반도체라는 경제제가 갑자기 안보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사드 그 실전 배치 문제까지로 갈 요구할 경계가 없어지는군요. 그렇게 됐죠. 예. 생각해보세요. 반도체가 무슨 안보 품목이라고 생각할 적은 없었죠. 네. 80년대 이후에.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 분명히 그런 요구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김현당 교수님은 또 어떤 추가적인 요구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보면 이제 그 전기차 쪽은
뭐 그렇게 미국 지금 공급이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배터리 왜냐하면 전기차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서로 필요해서 한 거니까 당장 우리가 레버리지로 삼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예. 삼성의 반도체 특히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은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왜냐하면 그 미국이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 네. 메모리 칩을 저 반도체 칩을 가지고 흔들었는데 네. 지금 뭐 TSMC의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자기 나라의 그 인텔의 경우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투자해주면 굉장히 이제 고마워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의 투자 부분이 상당히 레버리지인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왜냐하면 삼성이 텍사스 혹은 다른 지역에 한 170억 불 정도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지된 사실이거든요. 그 네. 시기와 어떤 장소면 주마다 인센티브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 투자할지 가지고도 뭐 지금 좀 결론은 났겠지만 삼성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그럼 백신을 미국이 따로 빼돌려서 한국에 줄 만큼 레버리지 되겠는가. 결국은 저는 곽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걸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건 결국은 쿼드가 있고 좀 쿼드 플러스라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그 베트남을 추가로 기존 4개국 외에 네. 이제 쿼드에 들어왔으면 하고 하는 건데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바이든이 굉장히 노련한 그 외교 안보 식견가입니다. 시진핑만 8번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트럼프처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요구하지는 않지 아주 그 바텀업을 해서 교묘하게 한국이 미국의 국익을 따라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면 백신 확보에 상당히 저는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는데 만일에 한국이 지금 보도된 정도의 스탠스로 계속 그 뭔가 우리 독자적으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계속 중시하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만 가지고 백신을 선뜻 내주겠는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해준다면 백신 확보가 조금 더 줄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제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수면 밑에 있는 것들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미정상회담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3시 38분 5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특별대담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의 광노성 명예교수 그리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사절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미국 방문길에 국내 4대 기업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뭐 경제사절단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건 뭐 큰일은 아닌데 뭐 이번이 정식 경제사절단 형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연학 교수님 면면을 좀 살펴주시죠. 예, 저도 그 청와대라든지 외교부 사이트를 열심히 봤는데 정식 수행으로 경제사절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4대 기업의 CEO들이 대거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면면을 보니까 우선 SK 최태원 회장이 가셨는데 예. 이분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자격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잔 클락 회장하고 경제인들하고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SK그룹에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있는데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노바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아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생산할지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미국의 노바백스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생산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연구개발 지금까지 협력이 있는데 그걸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문제는 노바백스가 아직 미국의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요번에 삼성의 경우에는 바로 모더나랑 생산 계약이 체결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생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제일 큰 거는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회장, 네. 반도체 부문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록하는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즉 미매 메모리 쪽에 생산 공장을 170억 달러짜리를 짓는데 이게 지금 삼성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오스틴에 공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한파가 물어닥치면서 정전이 되고 생산을 뭐 일주일 이상 정지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삼성이 지금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하고 뭐 알라바마 주가 이런 데서도 좋은 조건으로 지금 삼성을 유혹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 짓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됐으면 아마 대통령 내일 그 회담하실 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세부 협상이 마무리 안 됐으면 이번에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관심사는 그 문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개 이제 결정이 된 사안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모더나 사장을 만나는데 모더나 아까 말씀드린 위탁 생산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예.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74억 달러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이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현 SK 에너지 솔루션 여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이미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공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또 LG 단독으로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것도 투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 4대 그룹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 책임자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대통령 방문 기간에 뭔가 굵직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발표가 최소한 한두 건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제사절단의 몇 년을 김연학 교수님이 좀 짚어주셨고 이 굴지의 국내 대기업이다라는 것 외에도 이번 순방길에 이 기업들이 함께한 또 다른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광노선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에 띄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그 오스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네. 이제 TSMC가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위탁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세계 마켓 쉐어가 50%가 넘어요. 삼성은 이제 17, 18%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고 우리가 한 20년 동안 1위를 달려왔는데 메모리라는 게 회로 선폭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더 이상 줄이기는 한계에 왔고 낸드 플래시 같은 거는 쌓기인데 거의 200단계, 170몇 단계까지 와서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게 만드는 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까 이제 왜 제가 오스틴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냐고 그러냐면 알라바마 2차 경매까지도 낙찰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나가리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스틴에 있는 현재 공장이 확장하는 게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 오스틴 공장이 왜 중요하냐면 금액도 물론 크지만 5나노급 첨단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TSMC가 미국에 할 때 5나노급을 갖다 한다고 그래서 미국 환심을 샀단 말이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스틴 그 공장이 굉장히 이번에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분야인 쿼드 워킹그룹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정식 쿼드는 커트 캠벨이 엊그제 이제 우리 대통령 미국 방문 그 회담 때문에 인터뷰를 한 과정에서 보니까 쿼드 확대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쿼드루플에 4개를 쿼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거기는 이제 우리에게 좀 안심을 시켜줘서 이제 그거는 막아줬는데.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쿼드는 안보 동맹을 적극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3개의 워킹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백신 그룹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분야 아까 얘기한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후변화인데 요 이슈들에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투자 쪽이 대부분 이쪽이란 말이죠. 전기차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예.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뒤에서 우회적인 우리가 반도체만 하더라도 중국 의존이 40%예요. 근데 홍콩까지 치면 한 60%가 중국 의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중국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쿼드와 비슷하되 그러나 워킹그룹 방향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안보를 미국하고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의 견제로부터도 좀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작업이 바로 이 4개의 기업들이 하는 작업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쿼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진 않을 것이나 워킹그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사절단으로 간 이 국내 4대 기업이 이 정상회담의 측면 지원이 가능할 만큼 미국 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연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산업 관련된 산업,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DRAM, 랜드 포함해서 한 50~6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에 메모리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비메모리지만, 그래서 메모리는 뭐 한국이 세계 압도적인 1위니까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모든 기계 전자제품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TSMC가 요즘 워낙 잘 나가지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제조업이 조금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이제 설계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특히 비메모리 쪽에 이제 생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설계만 하고. 왜냐하면 그쪽이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반도체 회사들 뭐 퀄컴이니 뭐 인텔은 뭐 다 하고 있지만 점점 생산 줄이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래서 다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 아까 말한 데 전부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데 다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절실한데 그래서 대만은 뭐 전체 6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 공장을 안 만들 수가 없는데 한국은 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국 수출 비중이 더 큽니다. 예. 굳이 뭐 미국에 공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네. 미국이 급하다 하니 우리가 만들어준 그래서 삼성 반도체 투자가 미국으로서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배터리 쪽도 미국 1위 자동차 회사가 GM인데 네. GM하고는 우리 LG화학하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름 바꿨는데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지금 1공장 만들었고 2공장 만든다 그러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하고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 생산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투자를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런 협약 체결하는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하고 LG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네. 영업 비밀 침해해가지고. 네네. 근데 결국 이게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미국에서 중재를 한 겁니다. 미국 USTR이 중재를 했는데 왜 중재했냐면 우선 이 두 개 회사들 둘 다 미국에 투자를 해야 미국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두 개 회사가 다 생산해줘야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압도적으로 중국 회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한국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고 두 개 회사 다 살리자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이 두 개 회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물론 미국의 자동차들하고는 경쟁이지만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의 8.7%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처럼 큰 시장에서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한 데서 8.7%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의 네. 그 10명 중에 1명은 한국 차를 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현대 기아 다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4억 불 추가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혹은 뭐 자동차 이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프레전스라고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현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랄까 존재감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 기업이 지금 세우고 있는 투자 계획들 그리고 미국이 각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지금 김연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곽 교수님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 투자 계획이 추가적으로 혹시 더 구체화되거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전망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내일자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네, 지금 새벽입니다. 네. 현재는 지나 라몬이라고 하는 상무장관 주재로 그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때 삼성의 투자 계획이나 LG 같은 현대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 네. 여기 지금 삼성이 참여한 상태죠. 반도체 관련 회의. 네. 참여했죠. 예. 지난번 4월 12일 날도 삼성이 유일하게 했고 이번에도 이제 또 초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때는 이제 지난번에는 안보보좌관이 주류가 돼가지고 주재가를 한 회의였고 예. 안보 차원에서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확보 이거였었고 이번에 이제 상무장관이 하니까 투자 계획을 주로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회담 결과 아마 삼성이나 이 SK, LG에서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 같고 바로 이제 이거를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내일이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주로 안보 이슈들 나오겠죠. 북핵 문제라든지 그렇죠.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백신 교환 같은 이런 문제들이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주신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저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하고도 회담이 지금 잡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그러면 관련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그 상무장관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내에서는 차관급으로 네.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있지만 대외 장관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할 거는 그 뒤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미 대충 이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한번 발표하자 이런 상태니까 아마 네. 이 정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의 투자 계획 정도는 이미 확정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두 분 모시고 저희가 특별 대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저희가 이슈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늘 따라오는 주제긴 합니다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굉장히 또 한번 난감해지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도 계속 언급해 주신 이 쿼드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중국, 대중국 관련 압박을 계속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사이에 끼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과제도 항상 있거든요. 끝으로 두 분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먼저 김연학 교수님. 네, 제가 대만의 TSMC 사례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만의 TSMC는 대만에서만 생산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SOS를 치니까 360억 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5나노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산한다 그러고 있고. 근데 또 중국에도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난징에 가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데 28나노급. 즉 5나노보다는 한 3세대 정도 더 뒤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TSMC에서 중국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양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만의 우익들은 야 중국에 가면 기술 다 뺏길 텐데 왜 하냐 그러고 중국에서는 아니 이건 낡은 기술 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상황이 되고 대만이 굉장히 난처한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투자 액수도 대만에는 27억 불이고 미국에 일단 발표한 거는 360억 불인데 네. 1000억 불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 미국에 죄송합니다. 중국의 시안의 공장인데 거기는 10나노급 낸더 플래시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10나노급이라고 그러면 거의 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첨단입니다. 물론 삼성도 가장 최첨단 기술 한국의 평택 공장이라든지 화성 공장에 있지 절대 외국에는 안 보냅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만큼 영리하게 일단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첨단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면 미국이 또 뭔가 트집 잡지 않을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스템 쪽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군사 비밀이라든지 보안 이런 쪽 이슈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영리하게 최첨단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너무 후진 기술을 보내면 또 욕먹으니까 네. 그렇게 영리하게 좀 적절한 수준을 취하면서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욕보이는 수준이 아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해나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부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노선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30초만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미국에 진출할 때는 5나노급 해도 좋은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중국 의존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단계에 10나노급 이상을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유출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정보 유출 방안에 대한 보안 측면을 약속하고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걸 계속하는 듯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중국의 견제도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안 봐서 안미 경중 문제를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된다는 데선 두 분께서 의견 일치를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대담 광노선 교수 그리고 김연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